한진칼이 13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호반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지분을 매입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9시 25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29.93% 올라서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금융 리스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메이슨캐피탈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메이슨캐피탈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86원 오른 411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메이슨캐피탈은 전날에도 주가가 무려 12.46%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으나 4거래의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순위는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가의 부담감들이 반영됐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5장 들어서 양지수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뉴욕 증시는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요.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도 또 시장에 힘이 부족하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을 기록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요. 제 갈 길을 또 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죠. 우리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 잡아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시장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서둘러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격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합의가 좀 이루어졌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국과 그 재무장관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의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1차 트럼프 행정기 시절에도 2018년 5월에 아마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협상이 되었다, 결렬됐다, 되었다, 결렬됐다 하는 과정이 1년여 걸렸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과정으로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합의에 관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합의가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추가 변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또 시장의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안심하고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의 최대 고민은 일부 반등 줬기 때문에 시장,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만족할 만한 지수의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반등 흐름이 진행됐으면 여기서 주식을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살까? 라는 고민 하나 있고요. 나는 아직 주식보다는 현금이 많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흔들릴 때 주식을 살까? 적극적으로. 라는 고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주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진한커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 어떠한 대응으로 진행하실 계획을 계신가요? 만약에 나에게 자산이 있다면. 저한테 여쭤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아, 그럽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시장은 저는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관세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모든 대통령들은 당선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 재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고용과 물가를 치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이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 당시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물가는 안정화되지 않았고요.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그 안정화를 위해서 18년 1월에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감면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부족한 세수를 중국 관세 부과를 통해서 세수를 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일기 때 미중 무역 전쟁에서의 승자는 중국이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재선을 노릴까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나이도 있으시고 재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역사에 남을 만한. 오, 맞습니다. 대통령이.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거는 뭐 종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린 경제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고자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면 일단 관세 정책으로 압박을 해놓고요. 우리가 흔히 리시오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그 생산 기지가 해외로 나갔던 기지 자체를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단 압박하는 형태의 관세 부과를 전 세계에 진행을 했지만 이 부분을 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 부양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도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과 세계 경제를 내가 안정화시켰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정책을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완화된 센스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이고 대중국 관계도 좀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상황 하에서의 흐름 또한 저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미국 증시 기대치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증시는 뭐 기대치만큼의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상승 후에 약간 되밀리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일반적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점진적 상승 과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흔들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유진 앵커가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지금 주식을 흔들릴 때 사겠다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 달에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또 시장의 호재 반영도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긴 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 여전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엿봤죠. 우리가 살짝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때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까? 삼성전자가 5% 오르게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유일시해서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의 흐름은 반도체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당연히 어제 움직였던 섹터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 이제 그 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에서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로봇이 일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나 또는 오늘 움직였던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들이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어제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전공정, 후공정 관련주까지 좀 강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반도체 투톱 위주로 봤다면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의 과정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힌트들 좀 얻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또 뉴스로 넘어가 보면서요. 좀 자세히 하나하나 투자 전략들 좀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두 번째 뉴스는 빗싸이는 대기업은 어디일까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리스크를 체크를 해보고 좀 피해 가봐야겠네요. 빚이 많은 것은 비단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도 빚이 많은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무조건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게 우량주가 아니라는 판단으로의 접근이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주식을 처음 배울 때 부채 비율 100%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뭐 얘기들이 흔히 저는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 시장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약간 다른 개념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체크 못했습니다. 네. 500%이고 부채 규모는 200조입니다. 그럼 한국전력이 최근 상황에서 주가 많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모멘텀을 받아갔고 또 전기세 인상 뭐 이런 뉴스도 받아가지 않아요? 그건 소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부분입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금리, 그러니까 금리라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3년 만기 국고채 기준으로 해서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살펴볼 때 23년도에 4.1%의 금리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2.2% 수준까지의 금리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22년도에 한국전력의 부채 영업 적자는 32조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지난해 분기에서의 흑자 규모는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으로 그렇네요. 내야 될 부분이 경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크게 경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강세로의 진행이 되었던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 백화점 관련주들, 소비주들. 유통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조선주들, 그리고 방산주들. 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부채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같은 종목들은 150%에서 170% 정도 됩니다. 현대건설 180%, 방산주들은 150에서 200%가 됩니다. 조선주들도 1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네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우량 기업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어떤 회사의 적자 규모가 누적이 됐다든가 회사의 어떤 부실 상태로의 문제 때문에 부채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생산 라인을 확충한다든가 또는 뭐 신규 설비를 들여놓기 위해서 부채를 끌어들인다. 이런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 규모를 증가시키는 형태이고요. 특히나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조선주도 그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도크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주들도 생산 라인이라고 그렇지만 영업 라인, 유통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부채를 끌어들여야 된다. 끌어들인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성이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경감 부분이 굉장히 그 최근 금리 상황에서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됐어요. 아까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네, 많이 올랐죠. 하나솔루션의 부채가 12조입니다. 연간 단위로 해서 이자 비용이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 4.1% 금리 상황에서 5천억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 금리 상황을 우리가 대입해서 가감한 상태로 수치를 따져보면 2,500억 정도가 되겠죠. 이자가 확 줄어버렸네요. 이자가 반절 규모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을 때 2, 3년 대비해서 적자의 규모라든가 이익 규모가 작았다가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금리가 안정화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개선되고 흐름이
그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종목 내에서 부채 규모가 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되겠지만 대기업 중에서 부채 규모가 100%, 150, 100, 200% 가까이 되는 기업들 내에서 최근 주가가 움직이는데 왜 움직일까? 일부 영업 개선 현상이 나타나서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날까? 그건 아니고 이러한 그 이자 비용에 대한 경감 부분이 어떤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실적 개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주가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더 판단해 보게 되면 금리가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치, 매출치 어떤 개선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뭐 미국 정부 그 부채 얘기할 때도 부채 이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조금 대입을 해봐도 괜찮겠네요. 똑같은 현상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이 12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가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태양광 시설 단지를 짓기 위한 투자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5천억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제 경감되는 부분에 진행이 되는 상황 하에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반응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 잠식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자본 잠식은 다릅니다. 또 다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원론서에서 내용들을 많이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수권 자본이 있고 자본금이 있는데 최초의 회사를 회사를 시작을 할 때 자본금 내에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에 가지고 있던 자본이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청산해도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본 잠식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이제 퇴출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걸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주총도 끝났고 이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내에서 퇴출될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이제부터 살아남은 기업들, 관리 종목이 아니고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까지 좀 유보해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단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요. 경감시킨 그 이자 비율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을 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좋은 투자 전략을 얻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하나시스템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조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기업도 몇 가지 좀 하나 시스템이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솔루션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 왜 올라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부채 비율이 일정 구간 흐름에서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비용이 경감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유통주들이 가장 그 눈여겨 볼 만한 흐름이죠. 최근 내에서 주가가 일부분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오늘 장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이제 상승치에 대한 조정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 같은 경우는 이자 경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경기 회복 기대감도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 백화점주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은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대표님의 전략으로 바라봤을 때 유통주 쪽에 집중을 하셔서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주가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뉴지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방산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도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방산주들이 좀 주춤하는 느낌 보여줍니다. 일단 고공행진 이후에 급락이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방산주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앞선 관세 또는 뭐 부채 비율 나하고는 크게 관계없어. 나는 시장에서 가장 핫한 방산주 지금 살까? 오늘 조정받는데 그러니까요. 요 고민점이 가장 크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산주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을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네. 삼성전자가 1억 원이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1억 원이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밑받침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밑받침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계속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흐름에서의 주가와 최근 흐름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 3년 전에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한 3년 전. 기억도 안 납니다. 15,000원, 2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80만 원 뭐 근처 네. 주가 고점을 찍는 상황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한 5, 60배 한 2, 3년 만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 3년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이 한 연간 단위로 해서 한 2,500억 정도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이었습니다. 한 2만 원, 15,000원 이때 상황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정도, 한 7배? 7, 8배 정도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단의 흐름 자체가 7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대형주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7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5%, 10%만 늘어나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반응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올해, 내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2배, 3배, 4배 이익단의 규모가 증가해야지만이 지금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카카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과거에 17만 원 주가까지 상승을 했죠. 그게 아마 21년도일 겁니다. 2018년도에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됐어요. 연간 단위로. 그런데 21년도, 20년도에 5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이익 자체가 7배, 6배 늘어났습니다. 주가도 2만 원, 뭐 3만 원 여기에서 17만 원까지 쭉 올라갔던 겁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20년, 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5천억 규모였습니다. 이게 5천억이 1조 원이 되고 1조 원이 1조 원 5천억이 되고 2조 원이 돼야 되는데 최근 4개년 동안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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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억이었어요.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가는 먼저 선반영되는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익단에서의 규모는 계속해서 점증해야 되거든요. 줄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익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17만 원에서 최근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방산으로 이제 가져와서 방산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종전 얘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분쟁 지역에 대해서 다 화해 무드로 전환하는 형태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의 추가 수주, 추가 이익단의 규모가 지난해 대비해서 아주 크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 이럴 때 판단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적 측면에서 최근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100만 원을 넘어서고 뭐 이상의 주가가 가기에는 앞으로 발표되는 숫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에서의 어떤 증가치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는 이 규모의 성장성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로의 접근보다는 관망 내지는 일부 현금화 전략으로의 진행이 어떠할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일한 흐름에서의 섹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네. 최근 내에서 바이오에서의 대장, 오늘 바이오는 강합니다. 예. 비교적 강한 흐름인데 바이오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종목이 알테오젠, 뭐 삼천날제약, 리가캠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가장 핫했던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죠.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 흐름의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긴 했으나 큰 맥락에서는 기술 수출 이 관련한 내용, 그렇죠. 신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4년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지난해 250 흑자로 돌아섰어요. 기대감이 확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비슷한 종목들의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제약주,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발표되는 숫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술 수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숫자가 이제 점증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해 250억이었으면 올해는 뭐 1,000억, 700억 뭐 이 정도 수준에서의 이익 규모가 늘어나야 되고 내년도에는 뭐 그 이상의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은 받고 있으나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하게 지난 상승 흐름에 대한 에너지 분출에 대한 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와 그리고 성장 섹터에서의 바이오 섹터는 당분간 쉬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롭게 뜨는 섹터가 있죠. 성장 섹터 내에서는 바이오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로봇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치 섹터의 방산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건설주도 일부 움직임에서의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주가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약하지만 뭐 여기에 이제 철강주라든가 경기회복 관련한 민감주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 과도기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해 올해 초까지 시장을 이끌고 갔던 성장 섹터의 바이오, 가치 섹터의 방산주는 이제 선수 교체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산주와 제약바이오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관심을 많이 가져 계시는 그런 섹터여서 앞으로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쉬어가는데 그게 또 매수의 타이밍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또 대표님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조선주들은 조선주는 다르죠. 또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을 우리가 이제 동일 현상에 놓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앞서서 실적에 대한 과거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조선주는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알듯이 4년치 일감, 뭐 도크가 꽉 찼다. 그리고 성장 추세대에 있는 형태의 진행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 자체에서의 움직임은 조정 기간의 폭과 기간의 차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흐름 자체는 여전하게 상승 흐름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됐죠. 가치 섹터에서 방산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조정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조선주는 여전하게 살아있는 패턴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실적, 숫자적으로도 더 성장폭이 조금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선주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도크는 이미 다 찼다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든가 추가적인 이익 개선치가 나타나기보다는 고급화 전략이라든가 또 원화 결정력에 의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와 화해 상황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세계 경기 회복과 관련된 물동량 증가에 따른 꼭 국내 도크에서만 배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도크를 임차해서 건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 방산의 국한적인 내용에서의 성장성보다는 좀 더 열려있는 부분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주와 방산주는 우리가 같이 묶어서 최근에는 많이 또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잡아드렸는데 분명히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종전 가능성 나오면서 재건 테마들 모멘텀 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주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 대표님? 건설주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싱 되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종전 얘기는 오늘 어제 나왔던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 한 1년 전부터 맞아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가 꼭 종전 얘기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만도 해석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종전이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설주에 국한되어 건설보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좀 더 그 주가 상승률이 있겠지만 건설주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사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또 LG 예전 LG 상사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상사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개선되면서 이쪽에서 그동안 움직임이 그러니까 원활한 무역 교역량이 나타나지 않았던 분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재건 테마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반적인 섹터들 대표님 덕분에 잘 짚어간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오늘 시장 한 줄평 이야기만 들어보고요.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흔들림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큰 줄기는 고점을 향해서 순항 중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줄평 또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그런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해서 간밤 미증시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 상태입니다. 기적의 단어 선반영 때문일까요? 일단 증권가는 이번 관세 합의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은 2분기 말에서부터 3분기 초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준이 7월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확률이 원래는 9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합의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률이 60% 이상으로 되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늘 특징주 3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한진칼 이슈입니다. 호환건설이 대한항공을 거느리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1.02%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반건설이 갖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요 17.44에서 18.46%로 올라왔습니다. 지분 매입을 왜 했나 살펴봤더니 일단 호반건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경영권 분쟁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원태 회장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9.96%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반건설이 갖고 있는 그 지분과의 격차가 딱 1.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짐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반 입장에서는 매수 원가 대비해서 평가 이익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평가 수익률 25.6%였는데 오늘 주가가 고공행진에 따라서 이 25.6%에서 수익률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진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흡수해야 할 산업은행 보유 지분 가치가 이번에 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한진이 추후 인수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자, 산업은행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특정 회사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된다면 추후에 산업은행의 투자 회수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10.58%라는 점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진그룹과 LS그룹은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MOU를 또 체결한 바가 있었죠. 이 양사 모두 호반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진이 LS라는 우군을 확보한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해석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델타항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의 지분 14.9%가량을 보유 중인데 이 14.9%는요. 한진의 우호 지분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항공이 이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을 당시에도 한진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고 한진그룹과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협력도 굉장히 두텁게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반이 만약에 한진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를 하게 된다면 추후 동맹 지분을 좀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모두 다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숫자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매출은 7조 2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3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나 급감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3% 쪼그라들었습니다. 주력 사업,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 쪽에서 영업이익이 30%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 내수 소비 부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이 좀 많이 빨랐잖아요. 그래서 명절 매출이 4분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식품 사업부에 있어서 해외 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K푸드 전략으로 인해서 그 사업 매출이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비고 인지도 늘어나면서 글로벌 전역으로 성장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매출 중에서 북미 지역의 매출이 1조 2천억 원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비중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중국 매출, 일본 매출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늘어났고요. 늘어난 이유는 만주 등 이 주력 제품의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영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럽과 오세아니아인데 신영토 확장 핵심지 역시도 성장세 그렸습니다.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면서 힘이 많이 받아가게 된 것이고 디테일하게 숫자로 살펴보자면 매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늘어났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도 25% 성장세를 그렸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16%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늘 좀 좋지 않은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오늘 주가는 4% 안팎의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에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이 1,1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나 감소했습니다. 자, 법인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법인입니다. 매출이 8%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기초 케어 그리고 선케어 제품들은 급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매출이 성장세를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색조 화장품에 있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31%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28%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2분기 매출 1,398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쪼그라들 것, 그래서 16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197억 원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낮은 눈높이를 제시를 한 것이죠. 전년 기저 부담으로 인해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한국, 미국,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그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약세를 여전히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고요. 반도체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이상,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 지었죠. 90일간 관세가 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협의는 이어가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2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의 전기차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측에서 전기차 세액 공조와 관련해서 조기 종료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캐즘은 장기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황 반등 시점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2에서 3%대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개별 이슈 있었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제약사와 협업을 했는데 이게 또 국내 독점 계약 가능성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이나 경구제로에 개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20%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펩트론 역시도 10%대 안팎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다양한 이슈들과 또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에 관해서 브리핑 이어갔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선에서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일 제가 언급해드리는 것처럼 넥스트 마켓의 시나리오부터 세워볼 텐데요. 내일 있을 중요한 일정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MSCI 반기 리뷰 같은 경우가 또 시장에서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관한 반영도는 내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또 섹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들이 좀 많이 열리더라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CPI 지표가 오늘 밤에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내일 있을 실적 발표 기업들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특히나 금융지주 쪽에 관한 실적 발표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와 삼성화재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까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기도 했잖아요. 이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엔터주들도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JYP 쪽에 관해서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주들도 일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실적주들의 움직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일정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이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관한 편출과 편입을 나타내는 리밸런싱 기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거든요. 일단은 이번 5월 달 13일 현재 시간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치자면은 아마 내일 새벽쯤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빠르다면은 오늘 밤 늦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건 6월 2일부터지만은 이 편출과 편입에 관한 발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고요.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되는지도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20조가량의 자금이 그 개별 기업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CI 정기 변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는지 그 키포인트들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ETF 안에 종목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등락이라든지 모멘텀 상관없이 패시브 자금 자체가 20조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 관한 성장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로 금융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액티브 자금까지도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쉽게 패시브와 액티브를 좀 구분해 드리자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좀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액티브는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선택하고 들어가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자금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개의 자금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고 또 어떤 기업들이 나갈지겠죠. 그 내용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될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편출 예상 종목은 두 가지 종목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미 접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예상이 되어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의 시가총액을 이미 미달했기 때문에 편출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흐름이랑 좀 연동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유동시총이 1.25조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 미달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강한 주가의 하방 압력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편입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구조적인 성장 부재가 또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 역시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은 기대해 볼 수 없고요. 추가적인 액티브 자금도 기대해 볼 수 없다라는 수급적인 악재는 있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편입 유력 종목이겠죠. 편입 유력 종목으로 세 가지 종목 정도가 거론이 됐는데 많은 증권사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거의 확정시 되어 있는 게 딱 두 가지 종목이더라고요.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이 그 두 가지 종목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기준 자체는 6조 원가량인데 그게 상향했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는 상향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의 순매수 역시도 800억 원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멘텀도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지만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도 우리가 유입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도 보셔야겠죠. 어제였습니다. 삼양식품이 황제주에 등극을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 삼양식품 역시도 최근에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준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고 이제는 삼양식품의 그런 기업 이미지 자체가요. 글로벌 소비재로서의 리레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입과 편출로 거론되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하나시스템이 55%, 삼양식품도 오늘 시장에는 조정 나오지만 32%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편출로 예상되고 있던 NC소프트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좋진 않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악재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가 나고 나면은 일시적인 주가 반등은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한국 자체가 MSCI 지수에 관한 선진국 편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인 자금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각각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한국 자체가 지금 신흥국 지수에 들어와 있는데 선주국 지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출주나 반도체, 방산주들의 그런 외국인 수급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과 편출 종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언급된 게 LIG 넥스원이긴 한데요. LIG 넥스원은 편입이 이번엔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 그리고 NC소프트와 에코프로 머티 정도는 기억을 해보시면서요. 시장 자금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또 넥스트마켓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양한 투자의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